먼저 인사드릴게요. 저는 어머님들을 자주 뵈서 너무나도 익숙한 옳은 영어 대표 원장 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다른 과목으로 이렇게 영어가 아니라 국어 과목으로 이렇게 어머님들을 뵙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되게 이제 좀 기분이 좀 특별하다 그래야 될까요? 네. 저희가 설명회 때 어머님들께 그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작년부터 계속 독해력, 문해력 이런 얘기들 하고 또 저희가 영어학원으로서 이제 이번에 또 원서 리딩 프로그램도 바뀌고 이 전반적인 그 기저가 뭐냐면 글을 잘 읽고 독해하는 능력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하고 있는 중에 일단은 외국어에서는 영어의 독해력이나 아니면 이제 국어의 문해력이 사실은 저희가 뇌에서 텍스트를 소화해내는 기능은 동일하거든요. 과목이 다를 뿐이지. 그리고 독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옳은 영어에서 매일 국어도 한데 이게 아니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 매일 국어라는 프로그램을 왜 옳은 영어에서 하느냐라는 것은 옳은 영어에서 아이들이 영어 독해를 잘 하게 만들기 위함이거든요. 사실은 저희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단어랑 문법은 덤벨 같은 거예요. 운동하시는 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덤벨도 중요하고 근육을 쌓아야 되니까. 근데 사실 그 기반에 있는 문해력이 사실 코어거든요. 그 코어 근육이 안 되면 아이들이 덤벨을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시간적인 또 뭐 실제로 뭐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아이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들 중에 가장 효율적으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부담 없이 아이들에게 문해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매일 국어 프로그램들을 사실 사용하고 있는 전국의 학원들의 원장님들을 제가 거기다 만나봤어요. 예,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하나의 뭐 매일 국어를 한번 미팅해가지고 선택한 건 아니고요. 제 주변에서 저희처럼 영어 학원을 하면서 국어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하시는 학원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모국어의 힘이 곧 외국어의 힘이기도 하고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건 어머님들도 많이 아시고 우리 아이들 보니까 중학교 때 주 1회 국어학원을 다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은 더 sooner the better 항상. 예, 근데 그게 또막 급하게 몰아치면 사실은 아이들은 번아웃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간적인 효율과 시간을 얼마만큼 지혜롭게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매일 국어를 알게 됐고 원장님들을 만나고 이 프로그램을 듣고 하면서 저희도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게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3월 때부터 저희가 같이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매일 국어 프로그램은 사실은 맨데토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옵션으로 선택하시는 거고 또 여기까지 오신 어머님들은 사실 되게 극성 어머님들이시죠. 열정적, 아이고, 막 침을 튀기네요. 열정적인 어머니신데 교육에, 그러니까 왜 문해력과 이 독해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은 이제 매일 국어의 이제 교육 팀장님께서 더 자세하게, 더 디테일하게 저도 오늘 같이 더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팀장님 지금 네, 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매일 국어의 교육 팀장님이십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매일국어에서 교육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다윤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잘 준비된 그리고 잘 정돈된 또 스테이지를 마련해 주셔서 제가 조금 더 어깨 무겁게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저렇게 또 우리 아주 옳은 교육의 미래가 밝습니다. 또 어린 학생도 공부에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여기 참여했다는 점에서 제가 정말 놀랐거든요. 그래서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에서 저희 대표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조금 감동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덤벨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코어 근육은 가랑비 옷 젖듯이 평상시 꾸준히 유연성과 장근육을 키워야 되는 분야가 바로 문해력입니다. 그래서 이 문해력이 아이들의 학습과 또 입시에 직결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의 내용을 조금 정리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 매일국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기르려고 하는 아이들의 역량이 어떤 것인지 2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렵다거나 뭐
입시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막 또 떨려요. 이 무대가 너무. 네, 일단 아이들의 학습에 앞서서 이 수능 트렌드에 대한 기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런 매스컴이나 뉴스를 통해서 또 올해 2016 수능 끝나고도 한참 떠들썩했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영어가 절대평가인데 뭐 3.1% 정도밖에 1등급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도 아이를 12년씩이나 영어 교육을 시켰는데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어려움을 또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네, 올해 영어뿐만이 아니라 해마다 이 국어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이 있어요. 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국어를 아이들이 왜 못할까를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먼저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자, 여기 어떤 한 학생이 그 고민방에다가 수능 끝난 직후에 올린 그 고민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안녕하세요. 국어 공부 처음 시작한 고3인데요.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뭐죠? 국어 공부를 고3 때 처음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상시에 계속 압박이 있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지만 국어라는 과목에 대한 이해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아이들도. 제가 좀 이따가 어머님들께도 질문을 드릴 텐데 생각보다 어머님들도 국어 과목에 대한 이해가 모호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등급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공통 국어가 독서라서 여기서 독서는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읽는 이야기 책이 아닙니다. 네, 비문학을 독서라고 합니다. 입시에서. 그래서 매산비라는 문제집을 사서 풀고 있는데 목표 시간에 도달하지 못해요. 늘 많이 풀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빨리 풀죠?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아이들은 국어를 읽는 과목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푸는 과목으로 접근해요. 네, 푸는 과목은 수학 푸는 과목이고요. 읽어야 되는 과목인데 아이들이 읽기에서 너무 멀어져 버린 현실을 여기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 실제로 어려움을 느끼는 시간의 압박을 느끼는 국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 5분 정도만 분석을 좀 해볼게요. 일단 수능 국어가 1교시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네, 몇 분 동안 시간이 배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교시 국어. 네, 중학교 수업이 초등학교 수업이 40분이고 중학교 수업 45분이고 고등학교 수업 50분입니다. 시험 시간도 동일합니다. 내신 시험 시간도 동일한데요. 보통 아이들이 초등학교는 이제 시험이 없고 중학교, 고등학교 돼서 45분, 50분 동안 보는 시험의 문제의 양이 25문항 정도 되죠. 지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능은 어떨까요? 80분 동안 45문항을 풉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학교에서 풀던 것보다 거의 더블 스코어가 되는 거죠. 시간 자체도 2배로 늘어나고 문제도 45문항이에요. 자, 그러면 이 45문항의 구조를 보셔야 돼요. 자, 어머님들께 제가 질문을 설명할 때 드리면 어머니 도대체 입시 국어가 뭘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제일 먼저 용기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답변은 대부분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국어 시험 이퀄 문법 문제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떠신가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근데 문법 문제는 몇 문제 나오냐면 요 부분이 문법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언어와 매체라고 해서 언매라는 공식 명칭을 쓰는데 저 언매라는 파트는 화법이랑 합쳐서 11문제밖에 나오지 않아요. 45문항 중에. 문제 비중이 작다는 겁니다. 화법은 말 그대로 화법이에요. 말하고 듣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소시적에 학교 다니실 때 잘 떠올려 보시면 우리 국어 시간에 뭐 누가 무슨 토의를 하고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는데 뭐 이치가 맞아 틀려 쟤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뭐 이렇게 관련된 문항들이 있잖아요. 국어 문법과 국어 영역 중에서 가장 쉬운 영역 말하기 영역. 말하기랑 문법을 합쳐서 11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이제 45문제 중에서 11문제 빼면 몇 문제가 남죠? 34문항 남습니다. 그 34문항 중에 절반이 문학이고요. 절반이 독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볼게요. 문학은 뭔지 아시죠? 문학은 뭘까요? 고전이에요, 고전. 네, 근현대 소설, 수필, 그다음에 예전 작품,
뭐 고려 시가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배경을 이해해야 되고 그 시대의 언어를 이해해야 되니까 자기주도 하기 조금 어렵죠. 선생님한테 좀 배워야 되겠죠. 문법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분이란 말이죠.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리고 어려워하는 저 독서 영역은 사실은 무슨 지문이 나오냐면 전 과목 교과의 지문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조금 준비해봤는데요. 이제 이게 올해 요거 보이시나요? 수능 지문? 내가 한번 꺼내 보실까요? 제가 복사를 하다가 이게 뒷면이 이렇게 뒤집어 넘어가는 게 돼서 이렇게 세로로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우리 아까 박수 받은 우리 유빈 친구가 요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지금 글씨가 조금 작긴 하지만 네, 두 개의 문장만 한번 읽어봐 줄 수 있을까요? 네, 아니 여기 위에 법조문으로 구성된부터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물리 해석이 법 해석의 출발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읽었죠?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내가 이 친구 너무 상 주고 싶어가지고 고마워요. 되게 끊어읽기를 잘하는 친구예요. 어떠세요, 어머니? 같이 보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법조문, 법해석, 뭐 성문법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머니들께서 생각하셨던 평상시에 국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지문이 맞나요? 좀 거리감이 느껴지시죠? 자, 그 뒤에 것도 제가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다 읽지 못하겠지만 10번에서 13번 문항이 작년 수능 시험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출제된 지문입니다. 열팽창이란 물체의 온도 변화에 따라서 그 길이 부피가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 중에서 길이의 변화를 수치화하는 것이 선형 열팽창 계수인데 네, 잘 읽히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어떤 과목에 관련된 지문일까요? 물리 지문입니다. 지금 우리 무슨 시험 보고 있죠? 국어 시험 보고 있죠. 하나만 더 넘겨볼까요? 이제 보통 이렇게 비문학 지문, 독서 지문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경제, 법, 뭐 이렇게 철학, 물리, 역사, 또는 예술, 문학 이런 지문들이 다채롭게 나옵니다.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이 주로 물리, 기술 이런 쪽, 그다음에 법이랑 철학 부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 세 번째 지문, 마지막 지문은 14번에서 17번까지의 문항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철학입니다. 거기 제가 좀 잘 보이라고 밑줄을 막 그어놨죠. 칸트, 스트로스, 롱게네스 막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결국 국어를 어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와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과목에 읽기가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안 읽고 아이들은 뭘 했을까요? 문제만 많이 풀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언어와 멘체 문법 문제, 또 이런 화작 문제, 말하기에 관련된 문제, 이러한 것들은 아이들의 점수를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는데요. 결국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 대비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이러한 문학 같은 것들도 문학 작품은 현재의 작품과 미래의 작품이 없습니다. 100%다 과거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옛 것이기 때문에 반복과 답습을 통해서 실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문학은. 근데 비문학은 어떻죠? 비문학은 계속 새로운 논문들이 나오고 계속 새로운 과학기술이 개발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비를 할 수 없는 영역의 지문이 17문항.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해마다 아이들이 국어가 어려워요. 국어 때문에 학교 등급이 바뀌어요. 당락이 어쨌어요. 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 아이들이 처음 보는 지문, 낯선 지문, 용어도 잘 모르는 지문들에 대한 대응 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지 국어 실력을 키울 수 있을까? 네, 요거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아이들이 국어 어려워하는 게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했냐면 이제 잘 훈련된 영어, 수학 제외하고 너무나도 다양한 용어들, 단어들이 등장하는 여러 과목의 지문들을 많이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읽는 지문들의 과목, 지금처럼 물리, 철학, 뭐 역사, 뭐 세계사 이러한 지문들이 초등학교 6년 내내, 그 다음에 중학교 3년 내내 나오지 않던 것이 갑자기 고등학교가 돼서 나오는 내용들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네, 이 내용들은 아까 그 열팽창 같은 내용만 보더라도 초등학교 3학년 과학에 열과 온도라는 단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이제 열이 가해져서 온도가 변하면 뭐 물질이 어떻게 변형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초3 때 배웁니다. 5학년 때 또 나와요. 중학교 1학년 때 또 나오고 열팽창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거는 중1이지만 그다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게 더 확장돼서 물리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제 중점을 두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초등학교 때 시험 없다고 영수 선행만 열심히 했는데 그 시기에 아이들이 이 관련 과목의 개념에 대한 단어를 놓치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습에 필요한 단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이 구어체, 대화체에서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 그렇잖아. 열팽창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대화하면서 엄마 내가 이렇게 날씨가 너무 더워지니까 열팽창 작용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필요한 단어들을 익히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 아래쪽으로는 입시제도가 2028 입시 개편안에서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저쪽 오른쪽 끝에를 보시면 저 선택 과목이 있어요. 국어도 공통 문학 비문학은 공통이고 17문제 17문제 34문제는 공통이고 그다음에 아까 화법과 문법 중에서 선택이었는데 공통으로 바뀝니다. 두 개 합쳐서 11문제 나온다고 했죠. 이제 수학도 마찬가지로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그냥 전부 다 똑같이 볼 거예요. 문이과가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사회랑 과학에 관련된 단원들입니다. 이제 사탐론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맥락을 읽지 못한 경험이죠. 경험의 부재이죠. 그래서 결국은 언제부터 공부를 하는 경험을 쌓아야 되느냐?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의 내용을 읽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에 15분을 썼네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결국 아이들의 학습 역량이라고 하는 기본 코어라고 하는 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코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족함 없는 어휘를 채우는 것이죠.
근데 이 어휘가 단순히 아이가 말을 잘한다, 표현력이 좋다, 극 F다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학습에 등장하는 어휘를 이해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학습에 나오는 교과서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배우는데 막 독서학원에 가서 교과 연계 도서를 막 읽혀요. 도움이 되겠죠, 물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연계 도서잖아요. 배경 지식의 이해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도서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독서는 아이들의 공감 능력이나 상상력이나 어떤 머릿속에서 발생되는 생각할 수 있는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을 넓혀주는 지평을 넓혀주는 활동이지 공부 자체를 하는 활동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어머님들께서 독서학원의 열풍에는 많이 편승하시는데 교과서는 아무도 읽히지 않으세요. 교과서를 왜 안 읽히실까요? 질문 하나 해볼까요? 우리 아이한테 교과서를 읽히지 않는다. 선물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읽히지 않는다. 왜일까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하신 분 선물 드릴게요. 딩동댕 맞았어요. 이거 좀 전달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교과서가 집에 없어요. 요즘에 아이들 되게 많은 고민이 우리 아이가 뭐를 읽어도 이해를 잘 못한대요. 왜 이해를 못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제가 가끔 받았는데 표현을 안 해서 그래요. 사실은 우리는 읽을 때보다는 그 내가 읽은 내용을 말하거나 어디 이제 기록을 할 때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읽기만 한 것은 그냥 휘발돼 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읽을 때의 일이에요. 읽지조차도 않죠. 근데 그 이유가 교과서가 학교에 있기 때문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요. 그러면 집에다 교과서를 한 세트 더 가져다 주면 어떨까요? 읽을까요? 읽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교과서가 읽는 형태가 아니라 보는 형태로 바뀐 지가 오래됐어요. 초등 교과서가. 그림이 많아요. 그리고 웹툰도 많이 나와요. 이렇게 양면화 됐어요. 지금 어머님들께서 아마 보통 이제 80년대생 그 앞뒤 쪽으로 아마 많이 분포되어 있으실 텐데 그 시대만 하더라도 인터넷 없었고 온라인 없었고 교재가 다 흑백이었고 그다음 대부분 다 글로 돼 있었죠. 초등 교과서도. 그래서 우리는 읽었습니다. 어떻게 읽었냐면 내일 시간표 챙기면서 오늘이 26일이에요. 내일이 27일이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27번이 일어나죠. 우리 유빈이는 이해 못하죠. 27번에 일어나는 일이 반드시 발생했거든요. 그 27번 다음에 37번, 47번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읽어야 됐어요. 이거는 알고 모르는 것과 전혀 무관하고 그냥 교과서를 단순히 읽는 행위가 우리에게는 매일 일어났던 거예요. 이 과정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지금 교과서를 보고 읽을 수도 없고 심지어 그 교과서가 집에도 없어요. 그냥 학교에 늘 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아이들이 쓰지 않아요. 노트가 사라졌죠. 초등학교 말씀입니다. 초등학교에는 단원별, 교과별 노트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고요. 보통 이제 한 줄 주제 글쓰기를 요즘에는 많이 하나 봐요. 단거나 노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월 26일 국어 시간에는 표현 방법, 의성어, 의태어 그냥 요 정도 아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배운 거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워야 되는 국어뿐만이 아니라 사회 과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단원의 주제와 어휘를 읽지 않고 쓰지 않은 채로 6년을 허비하죠. 그래서 예습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사라졌죠. 지금은 어머니들 다 무슨 단어 쓰세요? 예습이라는 단어 안 쓰세요? 선행이라 그래요. 다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읽고 되뇌어보고 이런 학습이 그냥 다 없어진 그 자리를 사교육 선행이 모두 다 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랑 수학을 잘하는데 막 미적분도 막 풀고 이러는데 아이들이 정작 사회나 과학에서는 모르는 단어 투성이고 또 실제로 한 4, 5, 6학년 정도 되는 내용의 사회과학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단어들이 많이 막혀서 이제 이 상태로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시험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막 머리 싸매고 교과서를 분석을 해도 이게 어떤 게 중요한 내용이고 핵심 어인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제 국어에 대한 이해 파트는 끝났고요. 그럼 이제 문해력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뭐니 해도 잘 읽어야 되는데 잘 읽으려면 반드시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단어입니다. 네, 이 내용은 조금 뒤의 내용인데 제가 빨리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뭐냐면 독서교육 전문가인 최승필 전문가께서 아이들의 독서, 읽기죠. 학습도 읽기에 포함이 되니까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냥 읽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내용을 줄이는 작업을 한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줄인다는 것은 요약을 하는 거죠. 근데 요약을 그냥 눈으로만 하면 요약이 안 되고 이제 적어봐야 되는데 그 적어보는 것의 두 가지 형태가 필사와 초록이 있습니다. 필사는 문장을 그대로 따라서 쓰는 것이에요. 보통 아이들의 학습에는 잘 응용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소설책이나 문학책 읽을 때 좋은 구절이 나오면 이렇게 한번 따라 써보고 메모해 놓고 기록 발췌해 놓는 거잖아요. 그걸 필사라고 하고 실제로는 지식 독서를 할 때는 반드시 초록이 들어가야 되는데 초록은 고도화된 사고의 역량을 요구하죠. 왜냐하면 내용을 줄이려면 뭔가 단어를 빼야 되고요. 1차. 그 다음에 더 세련되게 줄이려면 뭔가 더 고도화된 단어로 대체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능수능란하게 다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어휘력이죠. 네, 어휘력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어휘력이라고 하는 것도 학습에 쓰이는 대부분의 학습 도구어들은 이제 한자 기반어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순수 한글보다. 그래서 뭐 이제 시대의 흐름을 쭉 보시자면은 1930년대 40년대 지식 식자층은 한자를 읽을 수 있었고 쓸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쟁 지나고 60년 70년대에는 한자를 읽기는 하였으나 쓰지 못하는 인구들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90년 80년 90년대에 오면 한자를 읽을 수는 없지만 유사한 의미를 한글로 이해하는 세대가 우리 세대입니다. 우리는 그 한자를 다 쓰지는 못하지만 그 한자의 의미는 인지를 하죠. 그걸로 어휘 추론을 하니까. 지금 아이들은 한자로 되어 있는 단어의 한글을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죠. 그래서 어휘 추론이 안 돼요. 이렇게 브릿지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요약 쓰기를 하려면 이런 한자 기반 어들도 많이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한자 단어는 없어졌고 신문 읽기 없어졌고 요즘은 다 유튜브 쇼츠로만 보게 되니까 읽는 것도 중요하고 요약하는 것도 중요하죠. 요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과서 읽기라는 힘에 보면 아이들의 이제 초등 시기, 특히 3학년부터 6학년 정도까지 어떤 공부 머리가 형성이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그냥 단순히 독서만 시킨다고 느는 것이 아니고 교과서와 독서를 병행해 주신다는 거죠. 건전한 읽기를 어떤 것으로 공급을 할 것인가에서 교과서를 누락하는 것이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이 교과서를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매일국어라는 도구로 찾으신 거고요. 이 교과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려 볼게요. 네, 뭐니 해도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한자 기반이 높은 단어를 외울 때에는 이것에 대한 의미를 같이 해석하면서 외워야 됩니다. 이제 초등학교를 지내고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의 교과서에 이 정도 분량의 단어들이 나온다 그래요. 근데 이 단어들은 처음 보는 단어들이 아니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누적되고 쌓여온 단어들입니다. 초등학교 때 단어 공부만 잘했어도 교과서를 읽는데 장애가 크지 않을 텐데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은 자신의 학년의 교과서를 어떤 도움 없이 챗GPT 안 돌리고 스스로 읽어서 내용의 이해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비율이 9% 정도 된다고 하는 EBS의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신 등급 5등급제로 축소가 돼서요. 1등급이 10%까지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의 팩트를 연결하면 1등급 받는 애들은 교과서 자기주도가 되는 애들이겠구나. 이렇게 이퀄이 성립이 되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단어를 좀 추려봤어요. 다 한자어죠. 저기 지금 옆에 한자가 달려있는 게 보이시나요? 저기 음훈도 같이 달려있는데 뭐 확충, 경작 요즘에는 또 아이들 다 도시 아이들이고 태어날 때도 아파트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쭉 아파트에 살 예정인 아이들 양옥, 연립 이런 단어 모릅니다. 뭐 아예 이해를 못해요. 시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다음 저런 촉발되다라든지 재정하다 등과 같은 동사들은 어렵죠.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 특히 극심합니다. 근데 이 단어들이 초등학교 4학년 사회와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단어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의 초등학교 교육 과정의 교과 과정에서 이거를 완전히 복귀하는 수준까지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어떤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구나 정도도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아이들의 문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번 보시죠. 고3 단어 되게 어려운 거 알죠? 아니 저 정말 의미 없는 저는 이게 웬만한 내용량이 아니면 불가능한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외우는 게 뭐냐면 그냥 영감의 한 글만 계속 외우는 거죠. 학생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단어 얘기해볼게요. 뭐 호미오스테이시스 이런 단어 외워줘. 뭐 호미오스테이시스 이런 단어 외워줘. 항상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호미오스테이시스 항상성. 호미오스테이시스 항상성 외워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야 항상성이 뭐야? 호미오스테이시스요. 몰라요? 내용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 암기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수능 문제를 푸는 기술을 배운 것 같은데 나중 되면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여기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제 단어를 우리가 익힌다라고 할 때 요즘 아이들이 영어 단어는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보통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만 돼도 하루에 한 20개에서 30개 정도의 과제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더 많이 외우는 아이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다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워요. 호메오스테이시스 항상성. 호메오스테이시스 항상성. 항상성이 뭐야? 호메오스테이시스. 저 어릴 때 TOMO RROW, TOMO RROW 이렇게 투머로 단어를 스펠을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스펠 외우듯이 외워요. 그러면 무용한 단어 암기가 돼요. 쓸 수 없어요. 그냥 단어 쪽지 시험을 위한 단어 암기가 됩니다. 영어는 그래도 이 정도라도 하는데 국어 교과서 단어는 어떻죠? 아예 제로죠. 국어 교과서 단어 혹시 따로 단어집 같은 거 시키시는 분 아마 혹시 손 드시면 제가 상 드릴게요. 네, 맞아요.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무용하지 않은 단어가 되려면 우리 아이들이 모국어 학습 어휘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것을 예시로 해서 우리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어휘 추론이라고 하면 내가 기존에 지식하고 있는 머리에 가지고 있는 단어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메타인지 내가 진짜 알고 있는 단어인가? 내가 처음 보는 단어인가? 혹시 유사한 단어가 있나?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처음에 먼저 이제 타격을 줍니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옷 니응이에요. 시옷 니응. 근데 개인의 이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사익. 잘하셨습니다. 맞아요. 이거 우리는 추론하죠. 개인이라고 하면 뭐 사적인 사생활 사겠네. 이게 연결이 수학처럼 이루어지죠. 그다음에 개인의 이익이라고 하니까 저거는 이익이겠다. 공익, 사익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머릿속으로 쫙 떠오르죠. 이거는 아는 단어. 내가 읽었을 때 알 수 있고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저 사익이라는 단어를 쓸 상황이 되면 저 단어를 끄집어내서 말하거나 쓸 수 있는 단어가 내 단어예요. 이게 요즘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거죠. 요즘에 교육계에서 더 큰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수행 평가를 제미나이 챗GPT로 막 돌리잖아요. 보고 뺏기잖아요. 그래서 면접이 강화된다 그러죠. 그냥 내는 숙제는 이제 가져다가 끌어다가 막 쓸 수 있는 AI가 막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학교에서. 근데 만약에 다 빼고 진짜 네 실력으로 써봐 이러면 쓸 수 없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면접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지읒 비읍인데 법률에 맞음 그러면 준법 또는 적법 이런 단어들이 막 몇 가지가 머릿속에 이렇게 블럭처럼 떠오르면 우리의 사고는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자, 그럼 사익이랑 준법, 적법 이런 단어들은 내가 아는 단어인데 이제 조금 혼란이 되실 거예요. 히읗 비읍인데 힘차고 당당한 행동 또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 뭐가 있을까? 활발 또 뭐 있을까요? 자, 지금 만약에 머릿속이 하얗고 갑자기 시간 정지가 온 것 같은 느낌이고 이러시면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평상시에 잘 안 읽고 있었구나.
제가 들은 답변 중에 가장 재밌었던 건 흥분도 있었고요. 네, 근데 왜 그렇게 유추가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또는 뭐 활발 아까 말씀해주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요것은 활보입니다. 활보 한번 볼게요. 아이고 두 가지가 넘어가 버렸네. 네, 근데 이 비읍 디귿은 어머님들이 잘 모르세요. 비읍 디귿인데 공공기관이 법적 권한을 행사하다라는 단어를 잘 떠올리지 못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하면서 한 번도 맞춘 분이 없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사실 우리가 아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냐면 발동이거든요. 긴급건이 발동되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기사 뉴스를 볼 때 저 발동되다라는 단어를 보면은 내가 이 단어를 모르네라고 생각하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이 단어는 우리가 평상시에 잘 사용해 보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떠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국어의 중고등 단어는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기 볼게요. 활보 옆에 아까 힘차고 당당하게 행동함이라는 뜻이 있었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외우면 활보, 힘차고 당당하게 행동함 이렇게만 외우면 이게 긍정적인 언어인지 또는 부정적인 상황일 때 쓰는 언어인지 캐치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단어를 외울 때는 문장을 통해서 익혀야 된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저기 나온 문장을 시작. 외인들은 태연하게 으쓱이며 객가뿐만 아니라 마을까지 들어와. 맞아요. 외인들이 막 이러면서 마을 안까지 들어와 총칼 차고 어떤 상황이죠? 되게 폭력적이고 좀 무례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문장을 통해서만 익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하루에 교과서 단어 10개 외워 이게 아니라 단어, 그다음에 한자의 음과 뜻, 그리고 그것이 쓰인 어떤 상황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다만 그게 3분, 5분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스를 제공받기가 어렵죠, 실제로. 이런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고 또 하나 더 볼까요? 또 나왔어요, 활보. 힘차고 당당하게 행동하거나 제멋대로 행동함 또는 그런 행동을 만약에 이 단어를 문제집으로 우리가 했다 그러면 1. 활보 2. 발동 3. 사익 이렇게 나오면 이거 1번이네 이렇게 고르고 말았겠지만 매일국어에서 학습을 하는 어휘의 단어는 일단 저거를 보고 앞에서 했던 단어 저거 활보하다라는 단어였지를 이어야 되고요 머릿속으로. 그 다음에 이거를 밑에 문장에서 찾으라고 하거든요. 저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문장이 나왔어요. 어떤 문장이 나왔냐면 만일 누군가가 묵지 않은 개를 데리고 공원을 활보. 머릿속에 이미지가 쫙 그려지죠. 활보가 이렇게 명랑하고 쾌활한 걸음걸이를 말하는 게 아니었구나를 선생님이 알려줘서 익히는 게 아니라 나의 경험과 읽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축적해 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매일국어에서는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려면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를 또 잘 학습을 해야 되니까 3학년부터 나오는 초등국사과의 단어, 그다음에 지문을 천천히 읽는 방식을 탑재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아이들이 이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매일 꾸준히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연성이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일주일의 운동량을 몇 회 권장하죠? 보통 주 3회. 맞아요. 읽기 근육도 똑같습니다. 최소 주 2회에서 주 3회 정도를 긴 시간이 아니라 얇게 계속 레이어를 쌓아갈 수 있는 어떤 도구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일단 우리가 뭐 지문을 끝까지 아이들이 읽어요, 못 읽어요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단어가 없어요가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에 학습하는 단어의 양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한 지문에 9개씩의 단어를 등장합니다. 교과서 단어겠죠.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은 이제 한자 기반 단어 같은 경우는 한자의 음운을 같이 노출해줘서 달달 외워는 아니지만 네, 음과 뜻, 예를 들어 하늘 천이 되어 있다면 천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천이라는 단어가 하늘을 의미하고 있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누적해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이 영역별로 다양한 지문들을 읽는 훈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초등에서 가장 정제되고 완성도가 높은 지문이 교과서죠. 교과서 지문의 내용이에요. 물론 뭐 시중에 여러 가지 좋은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뭐 아이들 그런 사설지 같은 잡지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부 서점에서 구하실 수 있는 뭐 독해 문제집도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가 좋고 나쁘다의 문제라기보다 문제집의 형태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집은 문제를 푸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자연히 시선이 어떻게 되냐면 정지된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눈길을 주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면 내가 이 정보가 필요하겠구나를 판단하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읽기 자체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거예요. 매일국어는 안 그러냐? 매일국어는 안 그러죠. 문제를 노출하기 전에 여러 번 읽는 활동을 강제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3, 4, 5, 6학년의 커리큘럼을 좀 보시면 이제 올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일부 조금 다소 교과서 개편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6학년 같은 경우에는 근대사회 정치 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유빈이도 이 과정을 배웠을 것 같은데 뭐 근현대사, 민주화운동, 뭐 6월항쟁, 그다음에 부정선거 이런 이제 80년대까지의 역사들이 쭉 교과서에 다 탑재가 되어 있죠. 어머님들께서 학교를 다닐 때는 이 과정이 없었죠. 근대화 민주화 강점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은 이 부분을 되게 싫어하고요. 이 부분이 중학교 때 또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역사, 고려시대 역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근현대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너무 질색팔색하고 용어도 어렵고 뭐 민주주의, 선거, 뭐 입법 막 이런 내용들이 6학년 때 다 나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은 매 학기가 4단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다 4단원입니다. 그래서 물화생지가 한 단원씩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사회과학 교과서가 분과되는 학년이 3학년부터인데 3, 4, 5, 6학년까지 총 8학기 동안 8개의 생물과 8개의 물리와 8개의 화학을 배우는 거죠. 물화생지가 보통 다 한 단원씩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 자체가 다소 얕더라도 그 내용을 초등학교 때 한번 훑고 중학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용어를 모르면 이상하죠. 교과서를 제대로 읽기만 했다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번 예시가 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책은 어떤 내용의 도서냐면 이제 문해력이 잘 안 되는 헛똑똑이들에게 생긴 에피소드를 엮은 책입니다. 13편 정도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챕터에 대치동 주희라는 아이의 에피소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주희가 중학교 2학년인데 이제 막 미적분 풀고 이러는 똑똑한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선행을 나가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자율 학년제였고 이 책이 쓰여질 당시에 2학년 때 첫 시험을 봤는데 영수는 다 만점을 맞았는데 사회과학을 60점대를 맞은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그 점수를 보고 너무 의아스러워서 아이를 데려다 면담을 합니다. 주희야, 너 영수 이렇게 잘하는데 왜 사회랑 과학은 점수가 이 모양이야? 공부를 안 했니? 라고 했더니 그 주희가 엄마가 암기 과목은 안 해도 된댔어요. 라고 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 아이를 잘 타이르고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중학교 것도 중요하니까 열심히 하렴 이렇게 아이를 다독이고 그 다음 시험이 되었을 때 주희가 사회 교과서를 들고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을 하더라라는 페이지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국가 영역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를 나타낸다라는 내용을 영해, 영토, 영공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아주 심플한 플롯의 페이지예요. 길지도 않죠. 근데 주희가 이 책을 나한테 들고 와서 한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 주권이 뭐예요? 였습니다.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주권이 뭘까요? 저기 주권이 나와 있어요. 주권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 즉 그 나라 주인으로서의 권리.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한다는 게 잘 이해가 되시나요? 그 뒤에 나와 있잖아를 못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페이지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설명하느라 30분이 넘는 시간을 할애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책에. 자, 이제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입니다. 이제 올해는 좀 바뀌어서 이 페이지가 아마 없어졌을 텐데요. 작년까지 5학년들은 요걸 배웠어요. 국토와 우리 생활이라는 14쪽 5학년 1학기에 수록되어 있는 단원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교과서는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왼쪽처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찾아서 읽어야 돼요. 찾아서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제가 한번 옮겨본 거예요. 저기 위에 있는 세 줄을 이렇게 옮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우리나라의 영토 땡땡 요 주황색 포스트잇 부분을 또 옮겼고, 같은 방식으로 옮기고, 네, 여기는 이제 말풍선도 나오네요. 여기 인물이 하나 있어 말풍선처럼 나와 있죠. 이것도 옮겼더니 이렇게 한 페이지의 글이 완성됐습니다. 제가 앞전에 보여드렸던 대치동 주희가 선생님 주권이 뭐예요? 라고 했던 그 지문과 싱크로율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이렇게 되죠. 5학년 때 나왔던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들이 뭐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막 사회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이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 3, 4, 5, 6학년 때 나오는 교과서의 내용만 잘 익히고 숙지를 해도 아이들의 공부 역량 기본 토대가 마련돼서 중고등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을 텐데, 초등학교 때 다 그 시간을 수학 선행과 영어에만 너무 집중하셔서 영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는 바람에 뭔가 이런 기초에 대한 불균형이 있는 채로 가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독서학원 보내실 수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해 문제집을 푸는 것도 있지만, 뭐니 해도 읽는 것 자체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 너무 유명하신 우리 이지영 강사께서 해주신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사실 국어 여행은 제시문을 읽고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시냐면 아이들의 공부 이퀄 문제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요즘 아이들 스스로도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영상을 빠르게 돌려서 봅니다. 빠르게 1.5배속에서 2배속. 학습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빠르게 돌려서 읽고 내가 아는 내용이면 스킵하고 문제를 풀고요. 아, 요거는 좀 다시 봐야 되겠네 라고 판단이 들면 좀 천천히 영상을 다시 보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네, 그렇게 공부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영상 의존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읽는 학습이 아니라 듣는 학습이죠. 완전히 카테고리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지문을 문제에 상관없이 읽는 장치를,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어려운 문제죠.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옳은교육에서 하려고 하는 이 국어, 문해력을 키우려는 향상 기반의 학습은 뭐냐면 첫 번째는 아이들이 읽을 건강한 거리를 꾸준히 지속해서 제공해 주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많이 문제를 풀 것을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시중의 문제집을 그냥 하나 푸시면 됩니다. 저희가 교과서 국사과 그다음에 중등 고등은 수능 비문학 영역 지문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문제집이 시중에도 있는데 왜 굳이 온라인으로 해요? 나는 온라인이 싫은데. 종이책으로 읽는 게 읽기 학습에 훨씬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성세대 분들은 100명이면 99분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온라인으로 하냐면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건강하게 읽을 거리를 제공해 줄 텍스트 지문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 두 번째는 아이들이 이러한 문제를 배제하고 읽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문제집은 없다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문제를 푸는 것에 맞춰져 있으니까. 문제를 안 풀어도 돼. 읽어야 돼. 근데 어떻게 읽어요? 천천히 홀딩하면서. 홀딩하려면 중심이 되는 내용들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되죠. 중심 문장이랑 요약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초등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천천히 읽어보는 단계를 강제하기 위해서 초등 아이들은 읽기 유창성이 훨씬 낮으니까요. 그래서 강제하기 위해서 그 화면에 끊어 읽기가 영어에서 청킹 읽기라고 하죠. 이렇게 호흡대로 끊어 읽기를 아예 구분해서 글자를 노출해주는 방식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읽기 유창성이 떨어지는 저학년, 특히 3학년, 4학년 아이들은 이제 아기다리, 고기다리, 아버지 가방에 이제 이렇게 되죠. 그냥 글자를 읽어요. 글자 자체를 의미를 해석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끊어읽기 단계가 먼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을 발췌해서 읽는 발췌독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그 페이지에서 읽지 않고 다음 패시지로 넘어갈 수 없게끔 강제력을 행사해 놨기 때문에 나는 그냥 문제만 풀고 끝내버릴 거야를 애초에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이 과정이 잘 돼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스스로 읽을 정도의 기본기가 되어야, 기본 코어가 잡혀야 이제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 고등학교 수능 지문을 읽는 것처럼 어떠한 지문이 나오더라도 빠르게 핵심을 간파하고 이제 중심이 되는 내용들의 맥락을 머릿속에 이제 구조화할 수 있는 훈련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교과서 기초가 없는 아이들이 비문학 지문을 어려워하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저희가 15레벨로 레벨을 좀 세분화해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적절한 지문과 난이도, 길이를 조정해서 아이들 그 학습 지문이 셋업이 되고요. 이제 똑같이 뭐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하더라도 벌써 고등학교 1, 2학년 수준의 지문을 읽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똑같은 중학교 3학년이더라도 그동안 성실하기는 하였으나 모르는 거 질문도 잘하고 성실하긴 하였으나 이제 스스로 능동적 읽기가 좀 어려운 아이들은 또 점수에 비해서 읽는 역량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 아이들은 그 수준에 맞춰서 이제 쉬운 주제, 쉬운 난이도들을 이제 읽을 수 있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에 올라가면 비로소 이제 분당 독해 속도도 측정하고 어떤 역량에 대한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수치화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과정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초등학교 때는 이제 교과서 내용에 충실, 교과서 단어에 충실, 그다음 교과서의 내용을 압축하는 요약 훈련에 충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지식 구조화 훈련이라고 하는 아까 그 이지영 강사가 강조했던 제발 문제 패턴을 외우지 말고 내용을 홀딩해서 읽어라고 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에도 이 내용은 아이들의 수행평가도 결국은 축약이거든요. 우리가 뭐 연설문을 웅변할 뭐 대본을 통째로 외우는 그러한 학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축약하는 훈련이 되어야 우리가 수행평가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라는 메시지인데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은 종영이 됐지만 이 공부가 뭐니 해보면 아이들 상위권 아이들의 공부 방법이 많이 소개됐는데요. 이 공부 방법에서 늘 나온 강조된 읽기의 방식이 바로 거듭해서 읽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 번 읽어서 이 지문에 대한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해지면 이제 그 횟수가 점점 더 빨라지고 줄어들겠죠. 처음에는 최소한 3번에서 4번 정도를 읽으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내용은 읽기의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제 여기 1회독이 빠져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전체의 내용을 가볍게 읽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쭉 훑어보면은 아, 이게 어떠한 중심의 주제 이슈가 뭐구나 정도만 들어와요. 거기까지가 1회독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읽을 때는 뭘 하냐면 이제 제가 지금 나눠드린 그 아까 수능 지문에도 보시면 문단이 단락이 이렇게 끊어져 있죠. 보통 3문장에서 5문장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이 한 단락의 구성입니다. 좀 짧은 건 2문장도 있고요. 우리가 논술 글쓰기 할 때도 마찬가지죠. 단락을 한 3문장에서 4문장 정도로 이렇게 끊어서 메시지를 함축해서 쓰는 것이 정석인데, 그러면 한 문단의 중심이 되는 뭔가 핵심 문장이 존재하죠. 그거를 찾아가면서 읽는 겁니다. 이게 이해독이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그럼 이 한 문단에서 중심이 되는 문장 안에 키워드가 되는 핵심 코어가 있거든요. 주로 단어 또는 이제 어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걸 한 번 더 축약을 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 몇 번 읽었죠? 3번 읽었습니다. 3번 읽으면 그 다음에는 앞에서 내가 썼던 그 키워드들을 쭉 나열해서 씁니다. 키워드들만 쭉 나열을 해서 써요. 추려낸 것의 마지막 최종 정수인 단어들을 쭉 늘어놓은 다음에 그 사이사이를 다시 문장으로 확장해 가면서 채워 넣습니다. 여기서 뭐가 되냐면 우리는 문장을 외운 게 아니잖아요. 단어만 기억을 했죠. 마치 이정표처럼 이렇게 말뚝 박듯이. 그 이정표에다가 그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되었더라를 다시 복귀하면서 내용을 채워 넣으면 이제 여기에 나만의 언어가 되는 거죠. 어떻게 했나요? 처음에 전체 지문에서 중심 문장으로 추려서 다시 키워드로 줄여서 이렇게 마치 섬처럼 단어들이 이렇게 동동 떠 있는 상태까지 한번 갔다가 다시 내용을 채워서 아, 전체의 흐름의 줄거리가 이렇게 됐구나, 이런 걸 말하려고 했구나까지 복귀가 되면 최소한 4회독 또는 5회독. 그 다음이 문제. 아까 이정 강사가 한 말이 이렇게 읽기 훈련을 하면 이 내용에서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회로가 발달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실제로 체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다 같이 읽으면 좋은데 이건 한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수준의 지문이고요.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의 독도 내용이 또 나오죠. 이번에 개정교과 내용에 독도 나옵니다. 유치원에서도 배웁니다. 유치원에서 10월 25일 독도의 날이라고 그래서 강치도 알고 뭐 괭이갈매기도 알고 그래요. 어머님들 다 모르세요. 강치 모르시죠? 근데 지금은 이제 독도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셔닝이 돼서 계속 배우거든요. 독도 책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도 지금 보시면 이제 크게 3단락으로 되어 있지만 쭉 보니까 뭐 일본이 뭐 다케시마가 뭐 어쩌고 뭐 독도의 가치가 있는데 뭐 석유의 매장 가능성 뭐 블라블라블라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국제사회에 좀 알려야 되고 신라 시대 때 우상국이 있었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내용을 한번 쓱 가볍게 눈으로 훑어보시더라도 이 내용 자체가 어디 이해가 어렵거나 뭐 특별한 내가 전문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거나 이런 지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볍게 한번 쭉 이제 보셨죠? 자, 이 한 번 읽은 거예요, 한 번.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읽고 문제를 바로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전혀 내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이렇게 쉬운 지문도 제가 질문 하나 마지막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답을 안 맞히셔도 드립니다. 자, 우리 한 번 읽었는데요. 이 지문의 주제를 한 줄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안 어려운 지문이에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정말 괜찮아요. 용기를 내세요. 잘하셨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맞아요. 우리가 한 번 읽으면 이렇게 정리를 하게 돼요. 아, 이게 독도의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구나까지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100% 정답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방법대로 해볼게요. 자, 처음에 한 번 읽어서 아, 독도는 우리 땅이다에 대한 내용이네. 이제 한번 제대로 읽어볼까? 이제 2회독 합니다. 두 번째는 각 문단에서 지금 3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을 찾습니다. 1문단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거짓 주장하는 강도가 점점 세져서 문제다. 이게 핵심 문장이죠. 그러면서 점점 세어지고 있다라는 근거를 밑에 이제 쭉 나열합니다. 교과서에 뭐가 언제부터 나왔고 뭐 공식적으로 수록이 되고 있고 아주 만행이 그냥
이렇네? 하고 나오죠. 그럼 이제 중심이 되는 핵심 내용은 첫 번째 문단인 거죠. 그 다음에 비문학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두 갈씩 구성이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땅 치고 들어가죠.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문단은 이처럼 일본이 독도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제 소유권이라는 말도 여기엔 나오지 않지만 이제 언어 추론력이 좋아지면 대체 언어가 생각이 나겠죠. 아, 이거 독도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구나. 왜 이렇게 욕심을 내는 거야? 독도의 가치가 크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죠. 아, 이 문단의 주요 내용은 독도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유들이 뭐가 있는지가 이 문단에 중점적으로 나와 있구나. 까지만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독해 훈련을 안 해본 아이들은 어떻게 읽냐 하면 이제 초등학교 때 안 읽어보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죠. 연필 들고 모든 단어를 다 동그라미를 치죠. 뭐가 중심인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 이 독도를 빼앗으려고 하는 가치가 뭐 지리적, 뭐 군사적 여러 가지 요인, 매장, 뭐 원유의 매장, 지하 자원의 매장,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지만 두 번째 읽을 때는 이런 것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아, 여러 가지가 나오는구나. 이런 독도의 가치가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 게 이 문단이구나 하고 묻고 넘어갑니다. 3문단은 뭐가 나와 있죠? 어떻게 할 거야? How to do?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그럼 이게 3문단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니? 이제 국어 선생님께서 3문단에는 두 가지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를 누군가가 분석을 해주셔야만 알아야 되는 수준이냐는 거죠. 제 말은. 그냥 읽으면 되잖아요. 그냥 읽으면. 뭐가 나와 있냐면 이러한 일본의 만행에 대응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역사 공부 열심히 하세요. 둘째, 국제사회 외부에 스피커 많이 내셔야 돼요. 이러고 나오잖아요. 이제 뭘 정리하냐면 아, 세 번째 문단은 앞으로 해결책에 대한 걸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이 회독.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아직 문제 하나도 안 나왔죠. 네, 아직 문제가 안 나왔어요. 이렇게 강제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읽는다고 했냐면 중심이 되는 단어를 한 번 더 끄집어내라. 그러니까 더 잘라내라는 거죠. 네, 1문단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거짓 주장이 가장 핵심이죠. 거짓 주장, 소유권 거짓 주장. 이것만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이정표처럼. 이 문단은 안 보고도 하실 수 있죠. 왜 그러나? 이유, 까닭, 원인. 대체 단어도 괜찮아요. 아, 이 문단이 원인이었어. 3문단은 해결, 방안. 두 가지 제시하고 있었죠. 역사 공부하세요. 국제사회 널리 알리세요. 이러면 이제 맥락 정리가 끝나요. 맥락이 잡히면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을 넣어요. 세부 내용을 넣은 다음에 문제를 풉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전체 글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글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거짓 주장하는 까닭과 대응 방법을 설명한 글이에요. 설명문이죠. 끝났죠. 제가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우리 아이가 책도 좋아하고 책도 실제로 많이 읽었는데 주제 찾기 문제를 자꾸 틀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 번 읽는 연습을 안 해봐서 그래요. 문학책은 여러 번 읽지 않습니다. 여러 번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읽었을 때 내가 나를 터치한 감정, 내용 그런 것들의 임팩트를 다 우리는 다르게 느끼죠. 책 한 권을 똑같이 읽으면 100개의 감상문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의 비문학은 정답이 있어요. 100명이 읽으면 100명이 다 똑같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핵심인지 뭐가 중심 문장인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 훈련을 정작 하지 않으면 이제 아이들이 막 갈팡질팡 헤매는 거죠. 중요도 우선순위를 걸러내지 못하니까.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최소한 3번을 읽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지문을 중심 문장이 뭐였는지 핵심어가 뭐였는지를 이렇게 보면 시각적으로 들어옵니다. 아, 이 지문이 이러한 키워드들을 위주로 내용이 전개되었구나가 이제 가장 마지막에 드린 자료 보셨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 자료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2026 수능 지문이 매일국어에 탑재된 비문학 지문입니다. 제가 등에 2개를 뽑아왔는데 아마 그 법해석 성문법 지문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열팽창 지문이 있나요? 아, 철학 지문이 있나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줄줄이 있을 때는
어렵고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중심 문장과 핵심어를 축으로 해서 보시면 지금 철학 지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네, 철학에서 첫 문단에 나온 어떤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칸트의 입장과 각각 3명의 철학자의 입장이 이렇게 문단별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렇게 카테고리를 나누고 구조화를 한 다음에 세부 내용을 읽는 이러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의 학습은 결국 읽기는 읽기를 통해서만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양질의 글을 읽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글이 학습적으로 연결성이 있는 글들은 교과서밖에 없습니다. 교과서를 안 읽히면서 공부를 잘하기 바라는 거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는 교과서의 내용을 완벽하게 외우세요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이러한 단어에 등장하는 기본 단어들을 습득하기 위함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읽기 싫은 영역들이 생겨요. 네, 과학도 좀 지루하고 기술도 좀 싫고 근데 이렇게 내가 읽고 싶고 잘 읽히는 것만 읽게 되면 편독이 생기게 돼서 학습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루고루 반찬 편식 안 하듯이 이제 이러한 비문학 지문도 다양한 읽기 영역을 확장하면 그러한 것들이 이제 나의 머릿속에서 다양한 정보들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은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걷어내는 연습이에요. 긴 글을 우리가 어차피 통째로 외울 수 없어요. 외워서도 안 돼요. 네, 이 글을 이제 추리고 압축해서 정말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만 훈련하면 됩니다. 물론 문제도 다 맞추면 더 좋죠. 그건 금상첨화인 거고 문제를 설령 좀 틀리더라도 아이들의 글의 내용의 구조나 이런 두 갈씩 문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왜냐하면 비문학 지문들은 대부분 유사한 구조를 가지거든요. 처음에 주장이 나오고 주장에 대한 근거 땅땅땅 이렇게 병렬식 구조 있고 또 아까처럼 현황 분석, 문제 분석, 뭐 앞으로의 대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구조들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이거를 국어원에 가서 구조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읽기의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밑바탕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시간 마련해 주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또 이렇게 설명의 행사도 이렇게 꼼꼼히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는 옳은 영어에서 또 아이들의 문해력도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면서 오늘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미리 좀 질문을 해주셨는데 짧게 좀 답변 드려볼게요. 요 시간 활용을 통한 공부 방법은 사실 제가 뭐 과목별 공부법이나 이런 것을 설명드리기는 좀 부족하고 이제 이 시간 활용을 통한 공부 방법 중에서 제가 요 읽기랑 연관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이제 갑자기 운동을 하려면 이 마음 먹고 움직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운동을 하는 장소에 나를 가져다 놓는 선택을 제일 많이 하세요. 이걸 이제 공부로 바꾸면 우리 애가 안 읽으니까 우리 애가 읽을 수 있는 장소에다 얘를 갖다가 넣으시려고 하세요. 그게 가장 손쉽고 간편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읽기에서는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이제 안 하던 운동을 가서 1시간씩 하려면 금방 풀어지고 포기하게 되고 연간회원권 끊었는데 다 돈 날리시고 이러시잖아요. 그럴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짜투리 시간을 활용을 하시는데 반드시 앞에 행동이랑 읽기 행동이 연결되는 지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매일국어 같은 경우는 뭐 짧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이 매일국어를 하는 시간을 지정하실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시냐면 숙제를 하기 전에 매일국어 10분을 먼저 해라든지 아니면 밥을 먹고 양치를 하기 전에 매일국어를 해라든지 그러니까 그 행동의 액션이 연결되는 지점에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도 매일국어를 했거든요. 제가 프로그램 잘 알아야 되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뭐 퇴근하고 해야지 이거는 안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죽는 시간을 활용했어요. 제가 이제 외근이 없을 때는 지하철을 타고 방배동까지 출근을 합니다. 그럼 지하철을 타면 쇼츠 보죠. 네이버 뉴스 보고 그 죽은 시간이죠. 뭐 게임도 하고 뭐 이런 퍼즐 게임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규칙을 정했죠. 지하철을 타고 본사에 내근 근무를 하러 가는 지하철 안에서의 25분을 반드시 매일국어를 하자라고 계획을 세웠죠.
그럼 지하철 타고 출근 안 하는 지방 출장에 있거나 이런 날은 외국 안 했죠.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읽기를 할 때 뭐 학원을 보내시거나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하루에 5분, 10분의 읽는 시간을 짜투리나 죽은 시간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방법 좀 드리고 그다음에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앞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교과 내용을 텍스트로 많이 전환을 해서 온라인으로 탑재가 되었는데 종이책으로 읽을 수도 있는 것을 왜 온라인으로 하느냐라고 하시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교과서에는 저렇게 단어가 촘촘하게 제시되어 있지가 않아요. 하루에 분량에 9개씩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하루에 2과목 지문을 주거든요. 중고등 같은 경우는 3개의 지문, 4개씩 단어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교과 학습 어휘를 최소 하루에 12개에서 18개 가량의 학습 어휘를 고정적으로 인풋을 넣어줄 수가 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들의 회독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한 번만 읽고 문제를 빨리 풀어버리면 온라인 기반이 필요 없죠. 그렇게만 우리가 할 거라면.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2번, 3번 거듭해서 읽는 것을 우리가 옆에서 조교처럼 서가지고 계속 발을 정자 그리면서 감독을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애들은 분명히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휙휙휙 막 넘겨버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넘어가지 못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거듭해서 읽는 방식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초등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과서 내용으로, 그다음에 중고등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15레벨 비문학 지문, 수능 영역 지문으로 들어가 있는데 가장 적절 시기는 중3까지. 고등학교 올라가면 중학교 학습량의 3배 이상 정도가 폭발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진짜 화장실 갈 시간에 하고 막 이래야 돼요. 불가능하고 매일 국어를 15레벨까지 중3 때까지 쭉 한번 하면 이제 고3 킬러 지문 수준까지의 지문들을 많은 수를 읽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리큘럼 구성되어 있고 가장 적절한 시기는 중3 때까지다라는 거. 아이가 여러 명일 경우에 계정은 한 명당 한 계정입니다. 이유는 월간 보고서가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월간 보고서가 이 아이가 한 달 동안 몇 시간 몇 분을 투자해서 학습이 진행됐는지, 그다음에 과목별로 성취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번 달에 한 학습의 성취율이 지난달 또는 학년 평균과 비교해서 상회하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다 나와요. 그다음에 이번 달에 학습했던 단어 중에서 좀 어려워하고 아이가 틀렸던 단어가 뭔지도 다 나열이 됩니다. 이걸 둘이 같이 혼용을 해서 쓰면 다 그냥 비빔밥 짬뽕이 돼버리니까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독서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문해력을 발달시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무조건. 읽는 시간을 막 거창하게 많이 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짧게 읽으시면 되는데, 이게 환경이 많이 달라진 게 요즘에는 이제 글을 읽지 않고 다 영상을 보잖아요. 우리만 해도 궁금한 게 있으면 영상 정보나 GPT한테 요약 정보를 듣는 게 편하다 보니까 이제 긴 글을 잘 읽으려고 하지 않죠. 근데 이렇게 이어져 있는 긴 글을 읽어야 되고, 또 독서랑 교과서랑 왜 차이가 나나요? 질문도 지금 여기는 없는데 많이 주시는데, 독서는 요즘에 공교육에서 많이 강조하는데 온권 읽기라고 책 한 권을 온전히 다 읽는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한 번에 한 권을 다 읽을 수 없어요. 어머니들께서는 뭐 가끔이라도 우리가 책을 읽는다면 한 권을 자 이제 읽어볼까? 성인들이 읽는 책은 보통 한 300쪽에서 40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죠. 그것을 한 호흡으로 끝까지 다 읽으실 수가 있습니까? 네, 불가능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수록 도서만 돼도 보통 250페이지 정도가 나와요. 수일이와 수일이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이제 사파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성인 책보다 전체 분량은 좀 작지만 250쪽을 한 번에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해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한 번에 하나의 텍스트 내용을 쭉 읽고 요약, 정리, 분석, 맥락 이해까지 하는 거는 교과서 비문학 지문밖에 없어요. 독서랑 다른 영역이에요. 둘 다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읽지 않고 문해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다음에 수행평가는 학교 다닐 때야 뭐 챗GPT 도움 받아가지고 점수를 따는 거 가능할 수 있어도 실제로 대학 입시에서 면접을 치르거나 내 실력으로 논술을 해야 되는 상황을 대비할 수 없죠. 그래서 글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 국어 수업 방식은 혹시 어느 어머님 유주원 학생 오늘 안 오셨나요? 아, 네. 이 국어 수업 방식은 어떤 질문인지 조금 제가 파악이 어려운데
아마 학원에서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는 이제 학원의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필수 과제 아니고 아까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택 사항인데 특히 초등 이제 5, 6학년과 중1, 2학년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이시라면 이게 쭉 설명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재미가 없어요. 요즘에 온라인 프로그램들이 되게 비주얼적으로 이렇게 막 알콩달콩하게 만들어지는 그 영유아 프로그램부터 엄청 수두룩하게 많이 나옵니다. 프로그램들이. 근데 이 프로그램은 재미적인 요소가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우리가 어릴 때 매일 시간표 보면서 교과서 한 번씩 읽어보고 27이니 내가 27번이니까 읽어보고 가야지 이랬던 것처럼 또 그 당시에는 서서 읽었잖아요. 막 떨면서 이렇게 막. 그게 싫어가지고 저도 교과서를 막 소리내서 막 읽어보고 내용은 머릿속에 안 들어와도 막 읽어보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좋은 학습법이었죠. 예수에서.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필수는 아니지만 이제 그 해당 학년은 좀 꼭 염두를 해주시면 우리가 조금 더 손쉽게 텍스트를 채울 수 있다는 거.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이쯤에서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추가 질문은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일단 오늘 좀 어렵죠. 네. 근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었고 또 이 내용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전달이 잘 되어서 아이들이 또 열심히 할 수 있게 준비가 되게끔 저희도 3월 달부터 잘 시작을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문의사항이나 3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매일구어 저 막내가 3학년인데 이 친구도 이제 이거를 같이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저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시고자 하신 학부모님께서는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네, 일단은 오늘 9시 반인데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